안녕하세요. 스타119 임광복 대표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 국경일 휴일에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물론 오늘은 휴일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휴장이고요. 제가 휴장이지만 여러분들과 한 약속도 지켜야 될 것 같고 또 여러분들도 지금 그 휴가라든지 나름의 일정들을 소화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유튜브를 통해서 휴일에도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다라고 분명히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좀 만들어 봤어요. 저도 오늘 휴일이지만 나름의 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관련된 일정도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청년들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강연 같은 것도 꾸준하게 진행해야 되는 그런 일정 소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바빴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과의 이 유튜브를 유지해 나가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광복절 하니까 여러분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센스가 있는 분들은 이런 생각 혹시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으신가요? 발음하기가 왜 이렇게 어렵죠? 광복절. 제 이름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사실 어렸을 때 이 광복절하고 이름이 좀 비슷해서 친구들이 농담으로 저를 광보가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은 광복절을 광복절이라고 그렇게 바꿔서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별로 재미없죠. 자, 우리 스타119 컨텐츠는요. 스타119 컨텐츠는 여러분들에게 뭐 항상 매일같이 장마감 시황을 통해서 그리고 또 주말 스페셜 방송을 통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는 그 내용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기본적으로는 이 분석과 증시니까 분석하고 도출하고 어떤 추천주 종목 같은 거 매수 매도 이런 것들을 도출을 해드리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메인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분석과 함께 제가 금융 업무, 또 우리 금융에 대한 분석 업무뿐만 아니라 분석 업무는 정경련 애널리스트부터 출발했으니까 분석 업무뿐만 아니라 그 뒤에 CRC 펀드 운용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증시에서 실무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예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분석이나 경험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증시 관련해서 또는 금융 관련해서 또는 경제 관련해서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 투자 저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즉 어떤 상식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시장에 대한 해석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상식 수준의 물론 이 상식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아무 데서나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특별하게 또 그 사람들마다 어떤 보는 관점 같은 것이 다르고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또 통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상식 수준의 기업 이야기 또는 투자 아이비들 이야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해져서 저희 스타119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지는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까 분석을 전경련 애널리스트로 먼저 시작했다 이 얘기도 드렸는데 8월 15일 광복절 다음날 8월 16일이 사실은 제가 첫 직장으로 근무했던 전경련이 지금은 한경협으로 바뀌었죠. 한경협으로 바뀌어 있는데 여의도에 있는 한경협 이곳이 8월 16일이 사실은 창립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8월 15일부터 16 쭉 해가지고 이어서 쉬기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때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쉬는 게 너무 좋았는데 사실은 지금은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날 일요일날 제외하고 주중에 자꾸 휴일이 들어가서 쉬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오늘 8월 15일은 나름대로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이름하고도 비슷하고 또 제가 근무했던 곳에 창립기념이라고 이렇게 이어지면서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요. 자, 오늘은요, 휴일이기 때문에 뭐 차트, 뭐 증시, 지수,
종목 이런 거는 어제 장마감 방송에서 미리 다 해드렸으니까 시장 예상 그리고 시장의 위치에 대해서 어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내용은 어제 방송을 참고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가 이 모건 스탠리하고 한국 증권사 중에서는 우리투자증권 이 두 개의 그 IB라고 하죠. IB 인베스트먼트 뱅크 IB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IB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 두 회사가 좀 공교롭게도 최근에 어떤 지면이라든지 뉴스에 자주 등장을 하고 있어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자주 지면에 등장을 했었지만 모건 스탠리가 한동안 좀 조용하다. 이 회사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조용하다 싶었는데 역시 모건 스탠리도 세계 최대 수준급의 그 IB로서 요즘에 이런저런 이슈를 가지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또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이슈가 된 부분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 IB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IB가 그동안에 어떻게 돌아왔었구나. 그리고 기업들이 이런 역사를 반복하고 있구나.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비단 이 IB나 이 증권사 이런 기업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기업들에 있어서도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연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모건 스탠리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모건 스탠리는 그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그 엔비디아 얘기를 좀 모건 스탠리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좀 요즘에 모건 스탠리가 조금 더 등장을 했는데, 자, 그 모건 스탠리는 어쨌든 이 투자 IB로서 모건 스탠리가 지금 역사가 굉장히 길죠. 거의 100년 이상 되는 기업이고, 역시 출발은 JP 모건에서 나온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모건도 사람 이름이고요. 스탠리도 사람 이름이다. 그러니까 JP 모건에서 모건가의 사람과 스탠리의 사람이 이제 IB 쪽에 집중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회사 한 10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0년 정도 된 그런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참고로 예를 들어서 저기 벤츠가 예전에 다임러 벤츠라고 했고 지금은 메르세데스 벤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미국 자동차 기업인 크라이슬러하고 그 다임러하고 합쳐져서 다임러 크라이슬러라는 그런 그 회사 이름도 있었었고요. 자, 모든 이름들이 모건 스탠리처럼 그 다임러, 메르세데스, 벤츠 이런 것들도 다 역시 그 기업하고 관련된 창업이든 투자자든 그 관련된 아니면 어떤 제품을 개발한 사람이든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기업 이름화가 돼 있는 경우가 외국에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 이 모건 스탠리, JP 모건도 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는 한국하고 굉장히 인연이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한국하고 인연이 있냐면요. 한국에 우리나라 이제 그 IMF를 겪으면서 IMF 이전에 90년대 들어서면서 금융시장을 일부씩 개방을 하게 됐잖아요. 물론 이제 IMF 이후에 완전 개방 분위기로 가게 됐는데, 이 개방과 함께 외국인 투자, 우리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외국인 투자를 받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 외국인 투자를 투자가 활성화되던 그런 시기에 한국에 가장 먼저 진출한 외국계 증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모건 스탠리는 한국하고 굉장히 인연이 있는 그런 IB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별도로 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갑자기 키움증권 이런 온라인 형태의 증권사들이 갑자기 막 등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알려주지 않는 거. 증권사에서 처음에 이 IB라는 말이 나왔을 때요. 사실은 거의 동시에 그 IB, 지금처럼 그 인베스트먼트 뱅크, 투자 뱅킹, 투자은행, 이런 개념의 IB, 그리고 증권사들은 IB 파트라는 데가 있어요.
그 분석도 해야 되고 또는 자기 자금 가지고 매매도 하는 그런 파트를 IB 파트라고 하는데 그 IB라는 말이 그런 그 인베스트먼트의 의미로도 나왔지만 비슷한 시기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키움증권 같은 그런 온라인 증권사들 온라인만 거래를 하는, 그러니까 지점 같은 게 없는, 그전에는 대부분 지점에서 그 직원들이 매매를 넣어주는 형태, 그 HTS가 일반화가 안 된 그런 시대였었잖아요. 그런 시대에서 이제 HTS라는 홈 트레이딩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자,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그 산업이 변하게 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증권사들에는 또 인터넷 비즈니스라는 말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도 인터넷 비즈니스, 말하자면은 지점 형태의 오프라인 영업이 아닌 그 HTS 중심의 그 온라인 영업에 또 그 집중하기 위해서 그 인터넷 비즈니스라는 말을 증권회사에서 쓰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그 증권사에서 그 인베스트뱅크라는 말, 그다음에 인터넷 비즈니스 두 개의 IB, 그렇죠? 그럼 IB라는 말을 쓰면은 이게 인베스트먼트 뱅크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인터넷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건지 상황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그 2000년대 초기까지 그런 풍경도 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그 키움증권 이런 이제 등장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시겠지만 한국의 이트레이드 증권이라는 증권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트레이드 증권은요, 사실은 그 한국 기업이 아니고 미국의 이트레이드라고 하는 그 증권사가 있어요. 미국의 이트레이드라고 하는 증권사가 이제 한국에 진출을 하게 된 건데, 이 이트레이드 증권이 이제 온라인 쪽으로 그 HTS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으로만 이제 그 키움처럼 그 영업을 하는 그런 증권사였는데, 이 회사를 사실은 이제 미국의 이트레이드가 한국으로 직접 진출한 게 아니고 미국이 일본 이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한국 이트레이드 증권이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트레이드 증권에는 일본 이트레이드 지분이 그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그 사례가 공공연하게 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우량 기업으로서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고 굉장히 사세가 커져 있는 기업 중에 한국콜마라는 회사 있잖아요. 그 한국콜마라는 회사가 좀 비슷한 케이스예요. 처음에 미국 콜마가 일본으로 투자를 해서 일본 콜마가 됐고, 일본 콜마가 한국에 투자해가지고 한국 콜마가 됐죠. 자, 물론 지금은 그 일본 그 콜마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은 다 이제 그 한국에서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일본 지분은 사라진 상태고, 그 윤도환 회장님 그 체제로 해가지고 한국 기업이 돼버렸죠. 한국 기업이 돼버렸지만 처음에 출발은 일본 자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기업이었다, 한국 콜마도. 그것처럼 이제 이트레이드 증권도 그런 형태, 일본 이트레이드를 통해서 한국에 만들어졌는데요. 역시 그 일본 이트레이드 지분은 이제 일본에서 회수를 해가게 됐고, 이 이트레이드 증권이 이제 한국의 토종증권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트레이드 증권이 증권사 이름이 이베스트,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이베스트라고 하는 증권사로 이름이 잠깐 바뀌었다가, 그 증권사가 지금 현재 LS그룹이 가지고 있는 LS증권이 바로 이트레이드 증권에서 이베스트를 거쳐서 LS증권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미국에서 일본 거쳐서 한국에 만들어진 증권사가 지금 그 LS그룹 대기업의 증권사가 돼 있구나, 이런 그 발자취를 밟아왔구나, 이런 좀 특이한 발자취를 밟아왔구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의 어떤 흐름도라든지 기업의 역사, 그리고 기업의 어떤 그 업력,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알아두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미국 이트레이드, 일본 이트레이드 통해 가지고 이제 한국 이트레이드 증권이 만들어진 거는 그 LS 증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일단락이 되고요. 자, 그러면 미국에는 역시 이트레이드가 지금 있겠죠. 지금 왜 이트레이드 얘기를 모건 스탠리하고 같이 하냐면요, 모건 스탠리가 미국 이트레이드 자체를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이트레이드는 모건 스탠리의 한 사업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까 이제 한국에 이 모건 스탠리가 제일 처음 진출했다라고 했고,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또 외국 증권에 투자하는 그런 것들의 어떤 선도적인 기능을 한 증권사, 외국계 증권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트레이드라는 것은 지금 LS증권 국내 기업으로 바뀌어버렸는데, 그러면 지금 이 모건 스탠리는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이걸 말하는데요. 미국 이트레이드 자체를 모건 스탠리가 인수를 해가지고요. 지금 그 한국의 모건 스탠리는 이트레이드 그 온라인 사업부에서 이 온라인 사업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외 주식 투자하실 수 있도록 해외 주식 투자하실 수 있도록 그런 그 해외 주식 투자의 어떤 그 중개 업무, 그 통로로서, 그 통로 증권사, 중간 역할을 하는 증권사로서 한국에서 영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키움증권이나 국내 기업들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렇게 외국계 증권사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 이번에 주가가 급락했잖아요. 주가가 급락했을 때 엔비디아를 좋게 리포트를 썼어요. 엔비디아를 좋게 리포트를 써가지고 자기들은 엔비디아를 성장성을 믿는다라고 하는 모건 스탠리의 그런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엔비디아가 잠깐 $100가 붕괴가 됐잖아요. 지금은 이제 $110를 다시 회복을 했지만, 엔비디아가 $100가 붕괴가 됐으니까 모건 스탠리가 리포트가 나온 뒤에 잠깐 더 붕괴가 됐으니까 이거 모건 스탠리 그 투자 리포트가 제대로 된 거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건 잠깐의 현상이었고,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다시 주가를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모건 스탠리에서 엔비디아를 좋게 본다라고 했던 그 리포트를 여러분들도 참고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마침 최근에 그 엔비디아가 갑자기, 이건 재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웰스파고라고 하는 또 그 IB 있잖아, 미국의 투자은행이 있잖아요. 이 웰스파고에서 이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 리포트가 나오고 나니까 웰스페어가 모건 스탠리에 대한 리포트를 썼어요. 부정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웰스파고는 모건 스탠리를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리포트를 썼고, 모건 스탠리는 엔비디아를 굉장히 좋게 본다라고 하는 그런 리포트를 쓰는 그런 연결고리 관계가 있다. 말하자면 한국에서 무슨 KB증권이 있고 그 한국에 LS증권이 있다고 하면 LS증권이 뭐 KB증권을 부정적으로 본다, 이런 리포트가 나온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그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최근에 연출이 됐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또는 재미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마무리로, 최근에 모건 스탠리에서는요, 자기들은 그 제약하고 그 다음에 방산, 이거 미국 기업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제약사, 그리고 방산, 이런, 그 다음에 기술주 중에서는 메타, 이 세 개의 를 탑픽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추천한다라고 그런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것도, 여러분들도 어쨌든 세계 최고 수준의 그 투자은행이니까 이런 데서 그 시장에 대해서 이런 제약이나 방사는 조금 방어적인 성격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 역시 그 생성형 AI나 기술주의 매그니피센트 7에 들어가는 메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국내 주식이 그 미국 주식하고의 밸류 체인 관계가 있다고 했으니까 국내 주식을 매매하는 데도 참고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미국 주식에 직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그 미국의 대형 IB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실 필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투자증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투자증권이요. 자, 재밌는 거는요. 자, 우리투자증권도 아까 그 모건 스탠리처럼 요즘에 이제 조금 언론에서 많이 좀 이슈가 돼가지고, 제가 이슈가 되는 내용들은 우리 스타119의 구독자들은 그 정도는 다 커버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면을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이게 뭐 나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을 들어보시면 그래도 알아두니까 도움이 되는 내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우리투자증권은 우리금융지주, 여러분 아시죠? 우리금융지주의 그 계열사가 되겠죠. 금융지주회사니까 그 지주회사 산하에 뭐 증권사도 있고 은행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뭐 종금사도 있고 또는 뭐 보험사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 그 금융지주의 형태, 우리금융지주라는 회사의 계열사로 있었겠죠. 우리투자증권이요. 자, 그런데 이 우리금융지주 하니까 요즘 며칠 전에 요즘 좀 이슈가 되는 것들, 자꾸 우리금융은 좀 은행 업무에 있어서 좀 사고가 좀 자주 나오죠. 그 직원 횡령, 이런 사고도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지금 현재 이종렬 그 회장 말고, 그 전 회장 관련해서 부실 대출, 이런 문제가 요즘 좀 문제가 돼가지고, 아마 우리금융지주 현재 회장이 사과도 하고, 며칠 전에 사과도 하고,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그 금융지주라고 하는 이렇게 큰, 여기 우리를 누리라고 써놨네요. 좀 고치겠습니다. 이런 그 회사가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나올 때마다 저는 좀 기억이 좀 나는 추억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우리금융지주, 즉, 우리은행은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은행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은행 그 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한빛은행이라고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한빛은행이라고 있었고, 그 한빛은행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한일은행이라고 있었어요. 저 일본 자금하고 좀 관련이 돼 있죠. 한일은행이라고 있었는데, 저도 거래를 20살 때 은행 계좌, 제 이름의 은행 계좌를 제일 처음 만들었던 은행이 한일은행. 그 한일은행이 굉장히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은행이었고, 저희 연세대학교 캠퍼스 안에도 한일은행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일은행에서 계좌도 처음 만들었고, 20살 때, 그리고 거기에서 또 22살, 3살 이렇게 21살, 2살 이렇게 됐을 때, 그때가 뭐 80년대 말 90년대 초인데 우리나라에 신용카드 개념이 별로 없었을 때, 그래도 여기 그 한일은행에서 그래도 대학생, 그 학교 대학생이니까 그 대학생이라는 그게 신용이 돼가지고 신용카드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일은행에서 처음 거래를 이제 해서 저는 좀 그 추억이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한빛은행 통과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IMF 지나가고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이제 공적 자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은행들이 이제 너무 부실이 커져가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은행들을 다 죽이게 되면 국가 경제 자체가 굉장히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치달을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은행을 살려야 되겠죠. 왜냐면은 이제 은행이 가게하고도 연결돼 있지만 은행이 또 기업들하고도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공적 자금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됐죠. 공적 자금이라는 거는 이제 그 정부의 자금이 그 은행에 들어가는 거죠. 말하자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도 그 개인들도 좀 그 신용에 문제가 되면은 뭐 이렇게 그 은행에서 뭐 이렇게 추심 같은 거 이런 것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은행도 그렇게 부실화가 돼가지고 오히려 국민들의 세금으로 살려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은행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금융지주는 더 잘해야 되는, 지금 더 잘해야 되는 그런 금융기관 같은데, 아직도 좀 그렇게 내부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엉성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금융지주 회사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한 10년 정도 전에 이 우리금융지주 산하에 있던 우리투자증권을, 그때 이미 우리투자증권이 있었어요. 이 우리투자증권을 여러분들 지금 아시죠? 우리 구독자분 중에도 농협하고 관련된데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농협으로 그 우리투자증권이 넘어가게 되고, 그게 지금의 NH투자증권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NH투자증권이 우리투자증권에서 이렇게 넘어온 거구나, 이런 히스토리까지 알아두시면은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수준이 좀 높은 그런 투자자의 위치에 올라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그 배경 지식 같은 거를 많이 알아두시면 알아두실수록 여러분들이 사실은 투자하시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 또 이런 회사들이 이런 히스토리가 있다라면은 이런 회사들은 좀 어떤 그 내부 통제가 잘 안 되는 그런 위험이 있어.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매매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금융지주가
이렇게 우리투자증권을 농협에 넘기다 보니까 증권사가 없어졌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금융지주가 증권사들이 하는 업무를 거의 다 하지 않게 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종합금융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종합금융, 종금사는 채권 팩토링, 그 다음에 외환 업무, 그 다음에 증권 투자도 물론 하고 있고요. 그 딜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팩토링, 어음 할인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M&A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기업금융도 하고 있고, 그래서 종합금융인데, 사실상 이제 2000년대 한 2004, 5, 6, 7 뭐 이 정도 됐을 때 우리나라에 이제 자본시장 통합법이 출범을 하게 됐거든요. 그 자본시장 통합법에 의해서 좀 은행 업무하고 증권사 업무하고 종금사 업무하고 좀 업무의 영역이 좀 모호해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은행 업무하고 증권사 업무, 그다음에 종금사 이런 업무 영역이 조금 모호해지고 좀 비슷한 업무를 하는 그런 법이 이제 출범을 하게 돼요. 자본시장 통합법이.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중개하는 그 업무를 제외한 증권사들이 우리투자증권이 했던 업무들을 우리종합금융에서 일부는 유지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펀드를 판매하는 거에만 특화가 돼 있는 전체적인 종합증권사가 아니라 펀드만 판매하는 소형 소매 업무에 특화가 되어 있는 이 포스증권이라는 작은 증권사를 우리 금융지주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포스증권이 있었으니까 이 우리투자증권은 농협에 넘겼지만 그래도 포스증권이라는 걸로 인해서 이 우리 금융지주의 증권사의 일부 파트는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번에 이 우리종합금융하고 이 포스증권하고 합병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우리투자증권으로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한 우리투자증권은 NH투자증권이 됐으니까 과거의 그 우리투자증권이 아니고 이번에 새로 우리투자증권으로 출범하는 우리투자증권은 우리종합금융하고 포스증권이 합해져가지고 기존의 그 증권사하고 그 자본시장 통합법으로 인해서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던 우리종합금융이 포스증권이 가지고 있던 증권사 라이선스를 합병을 통해서 획득을 하면서 전체 종합투자증권사, 아직은 예전에는 대형증권사였지만 지금은 지금 규모로 봤을 때는 중형증권사의 수준으로 출범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금융지주가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에 들어가니까 점점 이 우리투자증권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증권사의 새로운 매기로 성장하는 거 아니냐, 올라서는 거 아니냐, 이런 관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투자증권이라는 우리투자증권을 통해서 이제 매매도 하실 수가 있고, 우리투자증권에서 어떤 리포트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는데, 이 우리투자증권은 지금 현재 NH투자증권이 아닌 이제 새롭게 출범한 우리 금융지주의 우리 종합금융과 포스증권이 합병을 해서 우리투자증권으로 새로 출범을 한 2024년도에 새로 출범을 한 우리투자증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하고 모르시는 거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내용 어떠셨습니까? 저는 아까 분석, 도출, 경험 예상, 상식 해석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광복절에 전해드린 저의 컨텐츠가 여러분들의 투자 라이프에, 투자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이어서요, 특별한 거 없으면은 내일은 장마감 방송 생략하려고 하고요. 장마감 방송 생략하게 되면은 주말 스페셜 방송을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광복절 휴일 잘 마무리하시고 남은 시간도 편안하게 잘 쉬시고 내일 금요일날 새로 활기차게 내일 어차피 하루만 또 출근하시면은 바로 주말로 이어지니까요. 내일 활기차게 또 출근하시고, 저도 내일 또 시장을 내일 우리 한국 시장 열리니까 시장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내일 장마감 방송 스킵한다면은 주말에 또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